시냇물이 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작은 시골 마을. 시간은 유독 이곳에서만큼은 더디게 흘러가는 듯했다. 계절의 변화는 달력의 숫자가 아닌 밭에 심긴 작물의 색과 바람에 섞인 흙냄새로 먼저 알 수 있는 곳. 박진우 노인은 바로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닻을 내린 낡은 배처럼 수십 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른을 훌쩍 넘긴 그의 삶은 시냇물처럼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세상은 문 앞에 작은 텃밭과 삐걱거리는 마루, 그리고 먼지 쌓인 창문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집이 전부였다. 새벽에 푸른 기운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물들이면 진우 노인은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을 떴다. 밤새 굳어진 몸을 일으킬 때마다 뼈마디에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이 낡은 집이 내는 신음소리와도 같았다. 그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갓살을 씻어 솥에 앉혔다. 밥이 끓는 동안의 구수한 냄새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의 흔적이었다. 아침 식사는 늘 간소했다.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와 텃밭에서 갓 뜯어온 채소 몇 가지.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식탁에서 그는 종종 맞은편의 빈 의자를 무심히 바라보곤 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것처럼. 식사를 마치면 그의 하루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텃밭에 잡초를 뽑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작물에 물을 주는 일. 그의 손길은 느렸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흙을 만질 때면 그는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얻는 듯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쏟은 정성만큼 정직한 열매를 맺어주었다. 그에게는 그것이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다. 오후가 되면 그는 집 옆에 딸린 작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작업장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안식처였다. 창고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짙은 나무 향이 그를 방했다. 수십 년간 목수일을 해온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 손은 이제 연장이라기보다는 그의 몸의 일부에 가까웠다. 그는 작은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곤 낡고 손때에 묻은 조각칼로 나무를 깎아내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나무가 깎여나가는 소리는 그의 고독한 세상에 울리는 유일한 음악이었다. 그의 손에서 나무 조각은 새가 되고 꽃이 되고 뛰노는 아이의 형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만든 모든 것들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과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완성된 조각품들은 창고 한편에 차곡차곡 쌓여갔지만 그것들을 사러 오는 사람도 감상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그와 함께 늙어갈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시작되었다. 그는 작업대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앳된 얼굴에 한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세월의 흔적으로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소녀의 얼굴 위에는 희미한 얼룩이 져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만큼은 어제 찍은 사진처럼 생생했다. 진우 노인은 거친 손가락으로 사진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그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가 싶더니 이내 깊은 회한이 담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수연아. 나지막이 뱉어낸 이름은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 이름은 그의 청춘이었고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평생을 따라다닌 후회와 죄책감의 근원이었다. 자신의 비겁함과 세상의 반대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풋사랑의 기억. 그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그녀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사진 속 그녀는 영원히 19살이었지만 그는 어느덧 주름 가득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과거의 시간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문득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바람이 심상치 않았다.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하늘은 순식간에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마루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기상캐스터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갬지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전국에 걸쳐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강가나 저지대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진우 노인은 말없이 라디오를 끄고 밖으로 나갔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반복해온 습관처럼 다가올 재앙에 기계적으로 대비할 뿐이었다. 텃밭에 연약한 작물들을 덮개로 덮어주고 바람에 날아갈 만한 물건들을 창고 안으로 들여놓았다. 덜컹거리는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마치 이 폭풍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듯. 그때였다. 가을 상류 쪽을 무심코 바라보던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언덕 위.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낡은 오두막.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그 집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언제 이사 온 사람이 있었나. 진우 노인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타인의 삶은 이제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고독한 성차의 안으로 들어가 빗장을 걸어 잠갔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돌멩이를 던지는 듯했고 바람은 집이 통째로 날아갈 것처럼 울부짖었다. 진우 노인은 등잔불 아래에 앉아 조용히 나무를 깎았다. 밖의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의 내면은 이미 오래전에 모든 감정이 메말라버린 사막과도 같았다. 그는 그저 또 한 번의 밤이, 또 한 번의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무심히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분노한 채찍처럼 지붕을 내리쳤고 바람은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며 문틈을 파고들었다. 진우 노인은 작은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바깥 세상의 광란은 마치 다른 차원의 일인 양 그의 고요한 내면까지는 닿지 않는 듯했다. 수십 년간 겪어온 폭풍우 중에서도 단연 최악이었지만 그는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잃을 것이 있다는 두려움은 사치일 뿐이었다. 자정을 넘길 무렵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등잔불이 세차게 흔들리다 꺼져 버렸다. 완벽한 어둠이 그를 삼켰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청각뿐이었다. 으르렁거리는 바람소리, 지축을 흔드는 천둥소리, 그리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물소리, 집 옆을 흐르던 정겨운 시냇물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야수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돌진하는 듯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포효였다. 진우 노인은 더듬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번개가 칠 때마다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바깥 풍경은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평화롭던 그의 텃밭은 이미 흙탕물 아래로 사라졌고 시냇물은 경계선을 넘어 성난강이 되어 그의 집 마당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다. 거대한 나무뿌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흙탕물과 뒤엉켜 맹렬한 속도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물은 이미 마루 밑까지 차올라 꿀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무감각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 낡은 집이 떠내려간다고 해도, 그래서 자신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그는 딱히 미련이 없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운명이라면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또다시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그리고 그 찰나의 빛 속에서 진우 노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흙탕물 위를 떠다니는 하얀 점. 처음에는 스티로폼 조각이려니 했다. 그러나 다음 번갯불에 비친 그것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살아있는 무언가처럼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제발 헛것이기를 바랐다. 이런 재앙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목격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떠내려오던 하얀 물체가 그의 집 앞을 지날 무렵 다시 한번 번개가 쳤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였다. 그것은 개였다. 하얀 털을 가진 어미개, 그리고 어미개의 등과 목덜미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더 작은 두 개의 하얀 덩어리. 새끼들이었다. 어미개는 거친 물살 속에서 고개를 쳐들고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힘이 붙이는지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어미개의 눈에서 절망과 공포가 스치는 것을 본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진우 노인의 메마른 심장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5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후회와 체념으로 두껍게 봉인해 두었던 그의 심장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책임감이었으며 꺼져버린 줄 알았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Stand away! 그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손에 잡히는 대로 겉옷을 걸치고 창고에서 가장 굵은 밧줄과 오래된 그물을 찾아 들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허리까지 차오른 차가운 물의 저항이 그를 덮쳤다. 물살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었고 발밑에 지늙은 그의 몸을 자꾸만 아래로 끌어당겼다. 이런 미친 짓을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성적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지만 그의 눈은 이미 흙탕물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하얀 점들을 쫓고 있었다. 그는 밧줄 한쪽 끝을 마루의 가장 튼튼한 기둥에 여러 번 감아 묶었다. 그리고 나머지 밧줄을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동여맸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개가족은 이미 집 앞을 지나쳐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물살을 거슬러 그들을 향해 나아갔다. 늙고 쇠약해진 몸은 비명을 질렀다. 차가운 물이 심장을 옥죄어 왔고 거친 물살에 휩쓸려온 나뭇가지가 그의 다리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려는 어미개의 지친 눈망울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까스로 개들과의 거리를 10여 미터까지 좁혔을 때 그는 있는 힘껏 그물을 던졌다. 하지만 거센 비바람 속에서 그물은 허공을 가르다 힘없이 물 위로 떨어졌다. 젠장. 그의 입에서 수십 년 만에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끌어당겨 다시 던질 준비를 했다. 어미개는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새끼 한 마리는 이미 어미의 등에서 떨어져 나가 거친 물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진우 노인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밧줄이 허락하는 한계까지 몸을 내밀었다. 발끝이 겨우 땅에 닿는, 조금만 더 가면 자신마저 떠내려갈 위험천만한 위치였다. 그는 다시 한번 온 정신을 집중하여 그물을 던졌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물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정확히 어미 개와 새끼들을 덮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밧줄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물에 젖은 개들의 무게와 물살의 저항이 더해져 밧줄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그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팽해졌고 이마에서는 땀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비오듯 흘러내렸다. 한 뼘, 또 한 뼘. 그는 마치 자신의 생명을 끌어당기듯 필사적으로 밧줄을 당겼다. 마침내 축 늘어진 개 가족이 그의 손에 닿았을 때 그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들을 마루 위로 끌어올리고 나서야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젖은 생쥐꼴이었고 사지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마루 위에 웅크리고 있는 새 생명체만이 보였다. 어미개는 기절한 듯 미동도 없었고 새끼들은 어미의 품에 파고들어 가늘게 떨고 있었다. 진우 노인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장인 창고 안으로 옮겼다. 그는 낡은 마른 수건과 담요를 가져와 젖은 몸을 닦아주고 덮어주었다. 차가운 몸이 조금이라도 녹기를 바라며 따뜻한 물을 떠다 그릇에 담아주었다. 한참 후에야 어미개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어미는 주변을 경계하는 듯 싶더니 이내 자신의 새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한 듯 진우 노인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진우 노인은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거칠고 따뜻한 혀의 감촉이 그의 손등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웅크린 개의 가족 옆에 주저앉았다.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처럼 느껴졌다. 10년 넘게 텅 비어 있던 그의 삶에 아주 작고 하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언제 그렇게 미친 듯이 울부짖었냐는 듯 밤의 광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먹구름이 거친 자리에는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드러났고 밤새 쏟아진 비에 씻겨나간 세상은 유난히 더 선명해 보였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아래에는 폭풍이 핥히고 간 깊은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길, 뿌리째 뽑혀 쓰러진 나무, 그리고 여전히 성난 소리를 내며 흐르는 흙탕물, 마을 전체가 거대한 재앙을 앓고 난 후에 깊은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진우 노인은 밤새 겪은 사투로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는 것을 느끼며 힘겹게 눈을 떴다. 잠시 동안 간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낑낑거림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알려주었다. 그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창고 문을 열었다. 어미개는 담요 더미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두 마리의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의 기척을 느낀 어미개가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보다는 고마움이 담긴 깊고 온순한 눈이었다. 진우 노인이 다가가자 어미는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어젯밤의 그 따뜻한 감촉. 그는 남은 찬밥에 따뜻한 물을 말아 그릇에 담아주었다. 어미개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진우 노인의 굳어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집 밖으로 나와 피해 상황을 살폈다. 텃밭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집을 둘러싼 울타리 일부가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다. 여기저기서 만견자실한 표정의 이웃들이 나와 무너진 집을 수리하고 진흙을 퍼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간밤에 끔찍했던 경험을 나누며 불안감을 달래했다. 그것은 재난 앞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작지만 끈끈한 연대감이었다. 바로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한 여인이었다. 외지인임이 분명한 옷차림이었지만 온통 흙투성이었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였다. 그녀는 거의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혹시 하얀 개 3마리 못 보셨어요? 진돗개인데 어미랑 새끼 2마리가. 제발요. 보신 분 안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피해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여인은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마을의 대소사를 모두 꿰고 있는 이장이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다가 다가왔다. 댁은 어디서 오셨소? 개들이라면? 간밤에 물이 그렇게 불었으니 찾기 쉽지 않을 텐데. 상류 쪽 언덕 위 그 집에 살아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밤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서 제가 잠시 정신을 잃은 사이에 우리 아가들이 여인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탁 쳤다. 아, 그렇다면 가을 바로 옆에 사는 박영감님 댁에 한번 가보시오. 워낙 물가에 바싹 붙어 사시니. 혹시 떠내려가는 걸 보셨을 수도 있겠구먼. 그 말은 여인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몇 번이나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이장이 가리킨 방향으로 비틀거리며 달려가기 시작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진우 노인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반쯤 열린 살인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집은 폭풍우를 견뎌낸 노인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을 향해 외쳤다. 저기 안에 누구 계십니까?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한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삶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는 노인이었다. 진우 노인은 또 다른 이웃이 안부를 물으러 온 것이라 생각하고 무심히 문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을 뒤덮었던 폭풍우의 소리도, 복구 작업으로 소란스러운 마을의 소음도, 귓가에 맴돌던 이명조차도 모두 사라졌다. 진우 노인의 세상은 오직 문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의 얼굴로 가득 찼다. 흙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절망에 지친 기색.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는 단 한 가지. 세월도 비껴간 듯한 깊고 슬픈 그 눈동자. 그는 어디서든 그 눈을 알아볼 수 있었다. 심장이 멎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여인 김수연은 처음에는 눈앞의 노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잃어버린 개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혹시 하얀 개들을... 그러나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 햇빛 아래 드러난 얼굴의 윤곽, 슬픔이 서려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눈매, 굳게 닫힌 입술, 기억의 파편들이 번개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50년 전,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의 앳된 청년의 얼굴이 눈앞에 노인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그녀의 말문이 막혔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왔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창고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이다. 기쁨에 찬, 반가움에 찬 낑낑거림이었다. 그 소리는 두 사람을 묶고 있던 마법을 깨뜨렸다. 진우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녹슬고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한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꿈속에서 수만 번도 더 불렀던 이름이었다. 수연아 김, 수연 맞니? 그 목소리에 실린 충격과 불신,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일 뿐이었다. 근처에서 이 광경을 호기심 어리게 지켜보던 몇몇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그저 개를 찾아주려는 노인과 개를 잃어버린 외지 여인의 만남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두 노인의 얼굴에 떠오른 그 처절하고도 애틋한 감정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마을의 아침.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운명이 거대한 파도처럼 두 사람을 덮치고 있었다. 창고에서 들려오는 개의 짖는 소리는 얼어붙었던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방가쇠였다. 김수연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넋이 나간 듯 서 있던 박진우를 스치듯 지나쳐 곧장 창고로 달려갔다. 빨구야 복실아, 솜야.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 나왔다. 담요 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어미개와 새끼들이 그 목소리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꼬리를 치고 낑낑거리고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했다. 수연은 그대로 주저앉아 세 마리의 개를 품에 끌어안았다.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을 개의 부드러운 털에 파묻었다. 그것은 단순한 주인과 반려동물의 재회가 아니었다.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가족을 되찾은 사람의 절절한 안도감이었다. 진우는 참고 문지방에 멈춰서서 그 광경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환하게 웃으며 개들과 재회하는 수연의 모습은 너무나 눈부셨지만 그 빛은 자신에게 닿지 않는 머나먼 곳의 별빛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기쁨의 순간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었다. 수십 년 전,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세상에서 걸어 나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녀 앞에 서 있단 말인가? 죄책감이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한참 동안 개들을 어루만지던 수연이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다시 진우를 마주보았다. 벅찬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아이들이 제 전부입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여르신. 그 호칭이 비수처럼 진우의 심장에 박혔다. 한때 서로의 이름을 그토록 애타게 불렀던 사이였건만 이제는 존칭과 하대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도 없는걸요? 그저 물에 떠내려오는 걸 건졌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겁니다. 저와 제 아이들의 목숨을요. 수연은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은 오히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인이었다.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등 뒤에 따갑게 느껴졌다. 그는 이 자리를 벗어나고만 싶었다. 수연 역시 이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을 의식하며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여기서 과거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집이 엉망이 되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자
나중에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갖자는 제안이었다. 진우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도, 그렇다고 덥석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수연은 개들을 이끌고 돌아갈 채비를 했다. 어미개와 새끼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진우의 곁을 떠나기 싫은 듯 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수연이 몇 번이나 재촉하고 나서야 개들은 아쉬운 듯 발걸음을 옮겼다. 진우는 멀어져 가는 수연의 뒷모습을 망견히 바라보았다. 50년 전,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떠나가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 보였다. 시간은 흘렀지만 떠나는 사람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수연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마루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수연이가 살아있었구나. 바로 저 위에 저렇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 충격이 가시자 거대한 후회의 파도가 밀려왔다.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활짝 열리면서 과거의 장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봄날. 수줍게 자신의 옷소매를 잡던 수연의 작은 손. 여름밤 가을가에 나란히 앉아 별을 세며 나누었던 미래에 대한 맹세. 가을 들판을 함께 달리며 터뜨렸던 그녀의 천가한 웃음소리. 겨울밤. 화롯게 앉아 자신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던 그녀의 따뜻한 온기.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행복한 기억 뒤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왔다. 완고하고 권위적이었던 아버지의 불호령. 근본도 모르는 계집애와는 절대 안 된다. 아들의 장례를 위해 부잣집 딸과 혼인시켜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하시던 어머니. 친척들의 비웃음과 압박.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 대신 가족과 세상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길을 택했다. 그는 비겁했다. 기억은 가장 아픈 곳,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에 가아 닿았다. 늘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비겁한 변명들만 늘어놓았다. 부모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말,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공허한 약속. 수연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눈물을 닦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기다리지 않을게. 기다려달라고 하지 마. 진우 씨는 행복해야 해. 꼭.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그는 차마 떠나가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녀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지막 말은 그의 평생을 옥죄는 저주가 되었다. 그는 그녀 없이 단 하루도 행복하지 못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빛바랜 사진 속 19살의 김수연이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진은 더 이상 아름다운 추억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실패와 비겁함,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증거물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와 오늘 아침에 만난 그녀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토록 고왔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맑았던 눈에는 슬픔이 고여 있었다. 50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무엇을 앗아갔을까? 그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를 다시 만난단 말인가? 무슨 낯으로 그녀가 따라주는 차를 마신단 말인가?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만약에 라는 세상에서 가장 부질없는 가정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용감했더라면, 만약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도망쳤더라면 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실수였음을,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덩어리였음을 통감했다. 차라리 그녀를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끔찍한 죄책감을 다시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진우 노인의 시간은 다시 과거로 회귀한 듯 멈춰버렸다. 그는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했다.
작업장에 들어가 조각칼을 잡아도 그의 손은 허공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그의 온 신경은 가을 상류,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에 쏠려 있었다. 수연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차 한 잔 대접하게 해달라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음을 그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50년 만에 찾아온 대화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선뜻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죄책감이 그의 발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웠다.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얼굴로 그녀를 마주한단 말인가?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이대로 다시 외면해버릴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으로 우연히 걔를 구해준 늙은이로 남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수록 50년 전 그녀를 떠나보내던 자신의 비겁한 모습이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또다시 도망칠 셈이냐? 박진우,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온 걸로도 부족해서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버릴 셈이냐? 내면의 목소리가 그를 질책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어떤 냉대를 받더라도 그는 그녀를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벽장에서 가장 깨끗하고 낡지 않은 옷을 꺼내 입었다. 옷을 입는 내내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을을 따라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젊은 시절, 몰래 그녀를 만나러 가던 그 길이었다. 길가의 나무들, 발밑에 밟히는 흙의 감촉까지 모든 것이 아련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때의 설렘으로 가득 찼던 심장은 이제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기만 했다. 마침내 수연의 집 앞에 다다랐다. 버려진 오두막이었던 곳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작은 마당에는 허브와 들꽃이 정갈하게 심겨 있었고 창계는 햇볕을 받으며 자라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의 기척을 먼저 알아챈 것은 개들이었다. 세 마리의 하얀 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와 그의 주위를 빙빙 돌며 반가움을 표했다. 개 짖는 소리에 수연이 집 안에서 나왔다. 며칠 전에 초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깨끗한 옷차림의 그녀는 훨씬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진우를 보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집안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벽면 가득 꽂혀 있는 책들, 창가에 매달린 마른 꽃다발, 그리고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차 향기. 그것은 그녀가 혼자서 일궈온 삶의 품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 먼저 찻잔을 내밀며 침묵을 깼다. 우선 차부터 드세요. 국화차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대화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마치 댐의 수위를 조절하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폭풍 후 이야기, 망가진 마을 이야기, 서로의 건강에 대한 안부, 과거라는 거대한 급류를 애써 외면한 채 안전한 지류에서만 맴도는 대화였다. 개들은 두 사람의 어색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진우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거나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애교를 부렸다. 개들의 천진난만함 덕분에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진우가 어렵게 물었다.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냥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고 대학을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네요. 결혼은 못했습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진우는 차마 이유를 물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나지막이 덧붙였다. 마음에 깊이 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인연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진우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그것은 원망도, 비난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평생을 혼자 살았던 것이다. 그가 버린 사랑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은퇴하고 조용한 곳을 찾다가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릴 적 살던 곳과 풍경이 비슷해서 마음이 끌렸어요. 설마 당신이 여기에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우는 자신의 삶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몫으로 일했던 것,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던 것, 10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 사랑도, 행복도 모두 거세된 사실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한 이야기였다. 대화가 끊기고 다시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을 때였다. 진우는 무심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장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장식품에 시선이 멎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작은 새 한 마리,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50년 전 그가 서툰 솜씨로 직접 깎아 그녀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모양의 새였다. 물론 세월의 흔적을 보아 그때 그 조각품은 아니었다. 재질도 달랐고 솜씨는 훨씬 더 정교했다. 하지만 날개의 모양, 부리의 각도, 그가 어릴 적 고집했던 특유의 조각 방식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기억에 의존해 똑같이 다시 만들어낸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가 조심스럽게 나무새를 집어들자 그동안 애써 쌓아 올렸던 감정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난 50년간 그녀 역시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 자신이 그녀에게 아픈 상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기도 했다는 사실. 그 깨달음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무새를 가리켰다. 이 새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와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예의 바르고 담담했던 그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한 남자의 슬픔과 회한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본 수연의 평온하던 얼굴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무새를 쥔 박진우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단단하고 매끄러운 나무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5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냈다. 그가 밤을 새워가며 서툰 솜씨로 나무를 깎던 순간, 그리고 수줍게 그것을 건넸을 때 환하게 웃던 수연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바로 어제의 일처럼 선명했다. 그의 흔들리는 시선을 마주한 김수연의 얼굴에서 담담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변명하듯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주 오래전에 당신에게 받았던 건 이사를 여러 번 다니는 통에 잃어버렸습니다. 상자 하나를 통째로 잃어버렸는데 아마 그 안에 있었나 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월이 흘러도 그 모양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고 나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깎아본 겁니다. 솜씨가 서툴러서 그때 그 모양이 제대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직접 깎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진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둑을 무너뜨렸다. 그녀가 낡은 선물을 그저 간직하고 있었던 것보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자신의 손으로 되살려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그것은 그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진우는 천천히 책장에서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50년간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쌓여왔던 후회의 고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리 있는 말이 아니었다. 죄책감과 슬픔으로 뒤엉킨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미안하다, 수연아. 내가 다 잘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잠겨 있었다. 그는 손에 쥔 나무새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내가 비겁자였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냥 평생을 비겁자로 살아온 놈이야. 멍청하고 용기 없는 놈.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그의 거친 턱수염을 적셨다. 그때 내 손을 잡고 도망쳤어야 했어.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가자고. 다 버리고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고 말했어야 했어. 하지만 난 그러지 못했다. 아버지가 무서웠고, 집안이 망가지는 게 두려웠고, 남들이 손가락질할 게 겁이 났다. 그 모든 게 다 핑계였어. 사실은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던 거야. 나는 너 하나 지킬 용기도 없는 그런 한심한 놈이었던 거다.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가득 메웠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서서 그의 고백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도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니오 없이 보낸 내 인생은 벌이었다.
평생을 죄인으로 사는 것과 같았어.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는 없었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웃어본 적이 없었다. 밤마다 내 꿈을 꿨고 아침마다 후회 속에서 눈을 떴다. 아내가 죽고 나서는 이 텅 빈 집에서 죽은 듯이 살았어. 네 마지막 말이 저주처럼 내 평생을 따라다녔다. 행복해야 한다던 그 말이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수연아, 마침내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70평생 억눌러 왔던 모든 슬픔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의 등은 가엾을 정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한참 동안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 역시 울고 있었다. 진우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그녀가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진우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야 했다. 아, 나 기다렸어. 당신이 다시 찾아와 주기를, 내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렸어. 그 한마디에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역시 눈물에 젖은 수연의 얼굴이 보였다. 당신이 떠나고 몇 달을, 아니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몰라. 혹시나 편지가 올까? 혹시나 누가 문을 두드릴까? 매일매일을 바보처럼 기다렸어.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 이 기다림이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다는 걸. 그때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을 잊어야만 했어. 잊으려고 발버둥 쳤어. 그녀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물론 원망했지. 왜 그렇게 나약했냐고. 왜 끝까지 싸워주지 않았냐고. 밤마다 당신을 원망하며 울었어. 많이 아팠고 내 청춘이 너무나 가여웠어. 하지만 이상하게 당신을 미워할 수는 없었어. 당신도 나만큼이나 힘들었을 거라고. 당신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봐.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의 고백,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주한 진실. 그것은 달콤한 재회나 아름다운 용서의 순간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대한 비극을 함께 확인하는 아프고도 처절한 순간이었다. 오랫동안 각자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비밀과 오해,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외면할 것도 없었다. 반세기 동안 서로를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비로소 함께 나누어지고 있었다. 조용한 찻집의 공기는 두 늙은 영혼이 쏟아내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과거의 유령을 떠나보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의식이었다. 한바탕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눈물은 그쳤지만 두 사람의 뺨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흔적이 선명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하고 가시 돋친 침묵과는 달랐다. 모든 것을 토해낸 후 찾아온 탈진 상태의 고요함. 서로의 상처를 맨몸으로 마주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기묘한 평온함이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한 아침처럼. 세상은 엉망으로 망가졌지만 공기만은 역설적으로 맑고 투명했다. 50년 동안 그들을 짓눌러 왔던 무거운 비밀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상한 가벼움마저 느껴졌다. 먼저 움직인 것은 진우였다. 그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짚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연은 그가 이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불안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잠시 후 주전자의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그는 찻잔에 식어버린 차를 비우고 새로 우려낸 따뜻한 국화차를 채워 그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위 속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나는 당신 곁에 있겠다. 그 무언의 메시지를 수연은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온기를 느끼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에 대한 격렬한 통곡은 끝났다. 이제는 현재를 살아내야 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악몽에 시달리지 않은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았다. 고백은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녀의 고통을 인정하기 위함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아주 조금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이나마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조용한 열망이었다. 그는 낡은 연장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어설픈 말로 위로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다. 수연의 집 울타리는 간밤의 폭풍 후에 반쯤 무너져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일부러 인기척을 내지 않고 묵묵히 망가진 울타리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둥을 박는 일부터 시작했다. 망치 소리를 듣고 나온 수연은 연장을 든 그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시원한 물 한 잔을 그의 옆에 가져다 놓고 조용한 미소로 고마움을 표했다. 진우는 서툴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쿵, 쿵, 쿵. 규칙적으로 울리는 망치 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어색함을 걷어내는 주문과도 같았다. 수연은 툇마루에 앉아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햇볕에 그을린 목,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일에 집중할 때 미간에 잡히는 진지한 주름, 늙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기억하는 젊은 시절의 성실하고 믿음직한 청년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매일같이 고칠 것을 찾아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손보고 헐거워진 창틀을 바로잡고 물이 새는 지붕을 수리했다. 그의 방문은 더 이상 어색한 초대가 아니었고 그의 연장 소리는 수연의 적막했던 집에 생기를 불어넣는 소음이 되었다. 수연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진우가 텃밭에서 가져온 싱싱한 채소로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를 식탁에 앉혔다. 졌다. 수십 년간 혼자서 끼니를 때우듯 식사를 해결해왔던 진우에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거의 잊어버린 감각이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대화도 조금씩 깊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50년 전의 그 아픈 시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 사이를 채우고 있던 거대한 공백, 서로가 모르는 50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서로를 알아가는 재발견의 과정이었다. 수연은 교사로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말썽만 피우던 제자가 나중에 번듯한 사회인이 되어 찾아왔던 이야기.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에 웃음이 터졌던 순간들. 문학작품을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 진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전혀 몰랐던 강단 위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스승으로 살아온 그녀의 모습을 상상했다. 진우는 자신의 소박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향기와 결, 조각칼이 손에 익는 감각, 원하는 모양이 나왔을 때의 희열. 그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던 몫으로서의 자부심과 고독에 대해 털어놓았다. 수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후회 속에 살아온 노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세상과 소통해온 장인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나누었다. 수연은 거대한 도시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막막함과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진우는 처음으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만 이어진 결혼 생활의 공허함, 그리고 아내가 죽었을 때 슬픔보다 먼저 찾아왔던 해방감과 그에 대한 죄책감.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젊은 시절의 불같은 사랑과는 달랐다. 그것은 인생의 황혼역해 서로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내어주는 더 깊고 잔잔한 연대감이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우리라는 거창한 이름은 없었다. 그저 오늘 함께 밥을 먹고
내일 고장난 곳을 함께 고치고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보는 소박한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진우와 수연은 수리가 끝난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3마리의 개들이 그들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졸고 있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없이 편안하고 충만했다. 50년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두 사람의 삶에 아주 더디고 조심스러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담장은 낮았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다. 박진우와 김수연의 이야기는 그들이 미처 의식하기도 전에 아침 안개처럼 마을 전체로 서서히 퍼져나갔다. 지난 10여 년간 유령처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박영감이 매일같이 언덕 위 오두막으로 향하는 모습, 생전 본 적 없던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띠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화제거리였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연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게 변해갔다. 특히 젊은 시절의 그들을 기억하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두 사람의 재회는 마치 오래된 전설이 현실이 된 듯한 사건이었다. 짠하지. 암 짠하고 말고 젊었을 때 저 두 사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아는가. 진우 아비의 그 불같은 성질만 아니었어도 벌써 한 가정을 이루고도 남았을 사람들이여. 마을 정제 모여 앉은 할머니들이 쌈지를 꺼내며 말했다. 그러게 말여. 하늘이 무심치 않으셔서 늙어서라도 다시 짝을 찾아주신 게지. 저 외지서 온 김수연이라는 양반도 참 곱게 늙었더만.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애틋함과 응원이 담긴 격려로 바뀌어 있었다. 그 변화를 진우와 수연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 것은 가을 거디가 끝나고 마을에서 김장을 함께 담그던 날이었다.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였지만 진우가 참여하는 것은 아내가 죽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수연의 일손을 덜어주겠다며 함께 나섰다. 두 사람이 나란히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은 조금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안악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을 한 팀으로 묶어 일을 배분했다. 박 영감님은 힘쓰는 일 하시고 새댁은 이리 와서 양념 좀 봐줘요. 새댁기라는 짓궂은 농담에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 진우는 묵묵히 일만 하면서도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따뜻한 시선에 등 뒤가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장이 끝나고 이장은 갓 담근 김치 중 가장 크고 맛있는 포기를 골라 진우에게 내밀었다. 자, 박 영감, 이건 언덕집으로 가져가시오. 두 분이서 겨울 내내 맛있게 드시게. 그것은 단순한 김치 한 포기가 아니었다. 마을 공동체가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축복한다는 의미를 담은 선물이었다. 진우는 투박한 손으로 김치통을 받아들며 목이 메어 고맙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그들의 조심스러운 관계는 마을이라는 따뜻한 바다에 연결되었다. 진우는 더 이상 변명거리를 찾지 않고도 당당하게 그녀의 집을 드나들었고 수연 역시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웃음을 되찾았다. 외부의 따뜻한 인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마을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는 작은 가을 축제가 열렸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음식을 나누고 농악대가 신명나는 가락을 울리는 1년 중 가장 큰 잔치였다. 이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두 사람을 축제에 초대했다. 두 분이 오늘 잔치의 귀한 손님이니 꼭 오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함께 나서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거절할 수 없는 초대였다. 해가 저물 무렵 진우는 수연의 집으로 가 그녀를 기다렸다. 수줍은 듯 새 옷으로 갈아입은 수연의 모습에 그는 잠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팔짱을 끼는 대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란히 축제 장소로 걸어갔다. 그들이 함께 나타나자 잔치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로 그들을 맞았다. 두 분 보기 좋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짓궂은 젊은이들의 외침에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이장은 두 사람을 가장 상석에 앉히고 따끈한 막걸리를 가득 채워주었다.
막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웃들의 행복한 얼굴, 아이들의 웃음소리, 풍요로운 가을의 냄새,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평화롭게 느껴졌다. 평생을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토록 따뜻한 공동체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과도 같았다. 밤이 깊어지고 모닥불 주위로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았을 때였다. 한 노인이 구성진 가락으로 오래된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이 젊었을 때 마을에서 유행하던 애틋한 사랑 노래였다. 세월아 내월아 오고 가도 내님 향한 이 마음은 변치 않으리. 익숙한 가락의 진우와 수연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 눈빛 속에는 50년의 세월, 말로 다하지 못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방 공기가 차가워지자 진우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수연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수연은 놀라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의 온기가 남은 옷에 몸을 기댔다. 그 작고 다정한 행동은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도 더 분명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축제가 끝나고 두 사람은 환한 달빛을 받으며 나란히 집으로 돌아왔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진우는 용기를 내어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차가웠지만 그가 손을 잡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잡은 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그들은 온전한 함께가 되어가고 있었다. 가을밤은 소리 없이 깊어지고 있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낭만적으로 들릴 만큼 더위가 가시고 밤하늘의 별들은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빛났다. 그날 저녁, 수연은 처음으로 진우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녀가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채워진 밥상 앞에서 진우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집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집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한여름의 폭풍우 때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시냇물은 이제는 달빛을 잔잔하게 반사하며 정겹게 흘러가고 있었다. 운명의 시작점이 되어준 바로 그 장소였다. 세 마리의 개들은 두 사람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연이었다. 그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요즘 같기만 하면 정말 더 바랄 게 없겠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그 말은 진우의 마음속에 조용히 파문을 일으켰다. 평화! 그가 평생을 갈망했지만 단 하루도 온전히 누려보지 못했던 것. 그는 이 평화가 덧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고 싶었다. 진우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업장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향기가 좋은 편백나무 조각 하나와 가장 아끼는 손때 묻은 조각칼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다시 수연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밤의 정적 속에서 조각칼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달빛 아래. 그의 늙고 투박한 손은 마치 춤을 추듯 섬세하고 정교하게 움직였다. 향긋한 나무 부스러기들이 그의 무릎 위로, 툇마루 위로 눈처럼 소복이 쌓여갔다. 수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지금 단순히 나무를 깎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50년간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소망을 칼끝에 실어 나무에 새기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나무 조각은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갔다. 그것은 한 마리의 새가 아니었다. 그는 두 마리의 새를 조각하고 있었다. 하나의 나뭇가지 위에 서로에게 다정하게 몸을 기댄 채 사랑스럽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새. 그는 오랜 세월 연마해온 모든 기술과 마음을 쏟아부어 새의 깃털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그는 조각칼을 내려놓았다.
그는 손바닥 위에 내려앉은 나무 부스러기들을 후 불어내고 완성된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달빛을 받은 두 마리의 새는 금방이라도 날갯짓하며 노래를 부를 것처럼 생생했다. 진우는 수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의 불같은 열정이 아닌 깊은 강물처럼 잔잔하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헌신과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결혼해달라는 흔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나이에, 그리고 그들이 겪어온 세월에 그런 형식적인 약속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고백은 훨씬 더 진솔하고 무거웠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격식 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연아, 그 한마디에 수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어서 당신과 함께할 수 있었던 한평생을 내 손으로 놓쳐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시는 단 하루도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남은 날들만큼은 온전히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 웃고 당신과 함께 슬퍼하고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 그는 손에 든 한 쌍의 새 조각을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 새들처럼 그저 그렇게 내 곁에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것은 청혼이라기보다는 간절한 부탁에 가까웠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자 남은 생에 대한 마지막 약속이었다.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구원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에 들린 나무새를 건네받았다. 손가락 끝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새의 모습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와 함께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의 약속에 화답했다. 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우리의 봄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 늦게 왔네요. 그녀는 그의 거친 손을 자신의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우리에게 남은 계절들 아주 많이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가요. 다시는 외롭지 않게. 그 순간 50년의 시간은 마침내 그들의 등 뒤에서 온전히 과거가 되었다. 법적인 서약도 화려한 예물도 없었지만 달빛 아래 낡은 툇마루 위에서 나눈 두 사람의 조용한 약속은 세상 그 어떤 맹세보다도 단단하고 성스러웠다. 툇마루 난간에 놓인 한 쌍의 나무새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의 약속 이후 두 사람의 세상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묶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은 마치 오랜 세월 함께 흘러온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진우의 집과 수연의 집, 두 채의 집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시냇가를 따라 이어진 작은 오솔길이 두 집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그 길 위로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쌓여갔다. 아침은 언제나 세 마리의 하얀 개들과 함께하는 산책으로 시작되었다. 한때 모든 것을 앗아갈 듯이 포효하던 시냇물은 이제 두 사람의 평화로운 동반자가 되어 잔잔히 흘러갔다. 그들은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강둑을 나란히 걸었다. 때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발걸음 소리와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침묵조차 편안하고 충만했다. 50년간 혼자 걸어왔던 길 위에서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오후가 되면 두 사람은 함께 땀을 흘렸다. 진우의 텃밭과 수연의 꽃밭은 경계가 허물어졌다. 수연은 진우에게 허브의 종류와 꽃말을 가르쳐 주었고 진우는 그녀의 넝쿨 장미를 위해 튼튼하고 아름다운 격자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다. 고독한 후회의 공간이었던 진우의 작업장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는 홀로 슬픔을 조각하지 않았다. 수연이 옆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동안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웃는 얼굴의 아이, 힘차게 날갯짓하는 새들을 조각했다. 책장 넘어가는 소리와 조각칼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어우러져 작업장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저녁 식사는 언제나 함께였다. 수십 년간 텅 빈 의자를 마주보고 혼자 밥을 삼켜야 했던 진우의 집 식탁은 이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정다운 대화 소리, 그리고 가끔씩 수연이 읽어주는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이 정막을 몰아냈다.
집안에는 그녀가 만든 음식 냄새와 그의 작업장에서 풍겨오는 향긋한 나무 냄새가 뒤섞여 두 사람의 삶이 하나가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가장 큰 변화는 진우의 방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낡은 나무 상자 속에 빛바랜 사진을 숨겨두지 않았다. 그는 직접 가장 좋은 향나무를 골라 사진을 위한 아름다운 액자를 깎았다. 그리고 19살,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의 사진을 그 액자에 고이 넣었다. 하지만 사진은 혼자 놓이지 않았다. 그는 그 옆에 새로운 사진 한 장을 나란히 세워두었다. 얼마 전 마을 이장이 찍어준 사진이었다.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세월의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하지만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노인의 모습. 과거는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의 소중함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초석이 되었다. 두 사람이 나눈 사랑은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열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가뭄 끝에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서로의 메마른 영혼을 조용히 그리고 깊이 적셔주는 것이었다. 수연이 책을 읽다 깜빡 잠이 들면 진우는 말없이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다. 진우가 헛기침을 하면 수연은 그가 좋아하는 도라지차를 말없이 우려내었다. 그들의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시선으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갔다.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입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그들의 남은 계절들은 서로의 온기로 인해 그 어떤 젊은 날보다 더 따뜻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